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오늘 성적표를 봤죠. 이미 받은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실패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EBS 입시분석 상담위원인 이금수 대진대 입학사정관실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느끼신 것처럼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잠시 주춤했다가 모레부터 주말까지는 아침에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몹시 춥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2.8도, 습도는 41%,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7도, 대전 5도, 대구 10도, 광주 8도, 부산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달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수험생들이 체감한 대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의 경우는 역대 최고 난도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난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성적표가 배부가 되고요. 재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전인 9시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이트에서 성적 통지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은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인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있습니다. 채점 결과를 본 이번 수능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며 정시 로드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EBS 입시 분석 상담위원인 이금수 대진대 입학사정관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 이금수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쯤이면은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재학생이 네, 아닌 경우는 인쇄받아서 자신의 성적을 확인했을 거예요. 네. 지난달에 시험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 인터뷰를 보면은 하나같이 다 어려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른바 불수능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채점 결과를 보니까 역시 어려웠습니다. 국어 영역이 지금까지 수능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2004년도부터 수능이 도입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4년 만에 국어가 표준 점수가 150점이 나왔어요, 만점이. 예. 이런 정도는 상당히 불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등급 컷 자체가 132점으로 형성이 되는데 원점수 한 84점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1등급 내에서도 18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또 만점자 비율도 0.03%를 기록하고 해서 지난해 0.61%보다 대폭 줄었을 정도로 초난이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7차 교육과정 수능이 적용된 것이 2005학년도 수능부터니까 05학번들, 그러니까 2004년도 11월에 치러진 수능 이후에 가장 어려웠다. 네. 그 어려울수록 최고 표준 점수가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평균하고 본인의 점수의 차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평균이 많이 낮았다는 얘기죠. 예. 점수가 높았다는 얘기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보면은 표준 최고 점수를 보니까 국어는 16점이나 올랐고 수학 가형 3점, 나형 4점 이렇게 올라서 어렵긴 네. 어려웠구나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다른 과목에서 만회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역시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했기도 하고 또 상위권의 변별력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문 자연계 공통으로 했던 국어 영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점과 1등급 컷 사이가 18점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수학, 나영, 인문계가 보는 거죠. 9점 정도의 텀이 있고 수학, 가영은 7점이니까 인문계는 국어 18점, 수학 9점에서 27점이고요. 텀이. 가영계는 국어 18점, 수학, 가영 7점에서 25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최상위권은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예. 상당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또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1등급 90점 이상이죠. 이게 5.3%로 지난해 10.03%보다 반타작을 한 것인데 예. 상대평가와 비슷할 정도로 어려워서 변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영어 영역에서의 본인의 유불리도 반드시 파악을 하고 원서 접수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능 난이도 조절은 항상 논란이잖아요. 수능이 끝나면 그만큼 적당한 수준으로 출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너무 쉬워도 문제, 어려워도 문제입니다. 이제 내년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벌써부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그 송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이제 이례적으로 난도 논란에 대한 사과로 말문을 열었을 정도였습니다. 예.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또 출제위원단의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측과 실제가 잘 맞는 균형 있는 출제가 이루어져야 어떤 수험생들이 어떻게 충격이 좀 덜하다라는 얘기죠. 예. 국가적인 시험에서 난이도를 실패하게 되면 그 충격이 진짜 고스란히 수험생에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6월, 9월 평가 모의평가를 치르는 이유도 수험생들에게 올해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또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알아보고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제 교수님이나 검토 교사 모두 정말 깊이 있는 트레이닝을 거쳐서 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수험생들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또 출제 매뉴얼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출제가 되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송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어제 국어 31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앞으로 지양하겠다. 좀 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쨌든 일회성 말씀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요. 예. 내년에 진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성적은 나와 버렸고요. 이제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얼마나 착잡하고 또 만감이 교차할까 싶은데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 일단 뭐부터 해야 합니까? 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데, 수능 성적표를 받아드는 순간 다리가 좀 후들거릴 겁니다. 그리고 캄캄한 느낌이 들 것인데요. 이럴 때는 심호흡으로 좀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상대적이거든요.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 나영 같은 경우 1등급 비율이 5.98%로서 지난해 7.68%보다 줄었으니까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걸로 보이고요. 수학 가영은 1등급 비율이 6.33%고 지난해 5.13%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마다 어떤 영역마다 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니까 무조건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은 우리가 정시를 지원하는 어떤 순서 이런 것들 좀 마련해서 첫 번째는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가 달라지니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모집 군별로 지원할 학과의 선발 인원을 끝까지 살펴서 어느 군을 타겟으로 정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네 번째는 올해 반드시 진학을 할 거냐 아니면 좀 재수를 각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지원 성향을 정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너무 급하게 정하지 말고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최종 정시 인원이 결정되고 정하되 추가 합격 상황까지 살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말 정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땐 결단을 내려야 할 텐데 지금 수능 성적 통지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런 식으로 성적이 표기돼 있잖아요. 대학에서 각자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게 유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수능 성적 분석, 자신의 위치 확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위권부터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표준 점수를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이제
3구 같은 경우는 100분위 표준 변환 점수라는 것들을 사용하는 건데 중위권부터는 되게 100분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점수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영역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르고 특히 일부 영역만 사용할 때는 그 위치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영역을 모두 사용할지 아니면 일부 영역을 사용하게 될지를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되고요. 또 각 지역에 보면은 대학 진학 지도단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 본인의 점수를 집어넣게 되면 그 데이터 중에서 표준 점수를 사용했을 때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100분위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지 100분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고 그 담임선생님이나 그런 이제 공익 정시 상담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수능 성적을 받은 이후에는 또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맞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2월 27일 화요일까지죠. 수시 추가 등록, 추가 합격 등록 마감이 지나면 마지막 최종 정시 인원이 결정이 되는데요. 2월 인원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대학을 복수 합격한 경우가 있어요, 수험생이. 그러면 한 군데만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브랭크가 생기는 거고, 또 영어 영역이 좀 쉽지 않게 출제됨으로 해서 영어 영역을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미달이 돼서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정원을 못 채워서 넘어오는 인원들, 이런 것들이 이제 2월 인원이 되는데요. 지난해 보면 서울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모두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인원이 13명이나 생겼어요. 그럴 정도로 마지막까지 처음에 발표된 정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인원이 최종 인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8일 날은 내가 지원할 학과에 인원이 얼마큼 변동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원서를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28일 수요일 최종 정시 인원이 결정되고 정하라고 말씀해 주셨군요. 네네. 급하게 하면은 또 나중에 아쉬움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은 뭐 예전과 같이 가나다 군별로 한 번씩, 각 한 번씩 지원을 하니까, 가군에서 대학 하나, 나에서 하나, 다에서 하나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상향 하나, 적정 하나, 하향 지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른바 1승 1무 1패 전략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전략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험생의 한 35% 정도는 그렇게 쓸 거예요. 상향 하나, 적정 하나, 하향 하나 이렇게 나눠 쓸 때인데 자신의 각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다, 나는 재수는 진짜 안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향을 2개 쓰고 적정을 하나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 나는 재수를 해도 괜찮다. 재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적정선 하나하고 상향하고 뭐 질른다 그러죠. 극상향을 하나 정도 쓰는 그런 경향인데 우리가 상향 지원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충원 합격 있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모집단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처음에 최초 합격은 되지 않지만 많이 돌다 보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집 요강이나 뒤쪽에 어떤 입시 결과를 볼 때 추가 발생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확인하고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EBS 입시 분석 및 상담위원인 이금수 대진대 입학사정관실장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번 수능 입시 혹은 전략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스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대신 생방송으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마다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앞서도 그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가고 싶은 학교에 소신 있게 지원할 건가 혹은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건가 선택하는 건데요. 근데 정시 모집은 또 수시와 달리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 해를 노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수시 같은 경우는 군이 따로 있질 않아서 이제 그 원하는 대학을 6군데를 다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정시는 뭐 가군에 그 대학들에 몰려 있으면 하나밖에 못 쓰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다 3군 중에서 1개 이하씩 지원해서 최대 3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원하는 학과가
자신의 흥미라든지 적성이라든지 특기와 잘 맞는지가 우선일 것 같고요. 또 왜냐하면 오로지 점수에만 맞춰서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에 왔다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정해지면 어느 군에 그 학과를 선발하는 경쟁 대학들이 모여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되게 배치표 같은 것들이 엑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콤보 박스를 통해서 그 점수를 치거나 학과를 치게 되면 그 학과들만 쫙 뜨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경쟁 대학들이 얼마큼인지, 가군에 많이 몰려 있는지, 나군에 많이 몰려 있는지. 만약에 이제 가군에 많이 몰려 있다면 그 군을 타겟으로 봐야 되겠죠, 가군을. 예. 거기서 이제 안정 지원을 하나 해놓고, 나군에서는 조금 뭐 적정 지원을 한다든지, 뭐 상향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군은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에서 소신과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냥 점수 맞춰서 대충 가다가는 맞습니다. 나중에 예. 대학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물며 그 4년 졸업하고 나서도 유턴 현상이라고 하죠. 아하. 다시 전문대학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니까 학과의 선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신의 성적이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에 따라서 전략도 조금씩 달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걸 유의하면 좋겠습니까? 네, 상위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수능이 쉬웠을 때는 수험생들이 조밀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렇게 예. 하면 소신 지원이 이제 어렵지만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국어 영역에서 충분히 상위를 차지했다면 소신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중위권 넘어오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학생들을 보면요. 국어, 수학과 수학나가 거의 50% 학생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모의 지원을 통해서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이 올해는 소신 지원을 하는지 안정 지원을 하는지 좀 간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때도 훌리건이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는 원서를 미리 넣지 말고요. 마감하는 날 마지막 경쟁률을 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또 하위권 학생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학과, 그러니까 대학이 아니죠. 학과를 선택해서 다소 통학거리가 멀더라도 대학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어려운 취업을 조기에 뚫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중위권의 경우는 마감하는 날 경쟁률을 끝까지 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지난해는 이제 원서 종료 전 경쟁률을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근데 예. 올해 정시 접수는 이제 이번 달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인데 이번에도 그런 작전이 치열할까요? 네. 작년에는 좀, 변별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그렇죠. 지원의 경향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변별력을 가진 시험이었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눈치 작전은 치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있는 구간이니까 눈치 작전을 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경쟁률을 살펴보고 지원하는데 너무 임박할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때까지 보다가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서버가 다운돼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적어도 마감 2시간 전까지는 결정을 내려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시간 이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허수 지원입니다. 사실상. 예. 네, 그건 이제 실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태고 수험생이 원서 접수 시에 어떤 고려하는 또 선호하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진로와 연관된 학과를 많이 선호하고 고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대학의 명성, 그죠? 그 대학교 이름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성적에 맞는 곳. 네 번째는 장학금 혜택. 이런 순서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학교에서는 물론 정시 상담을 하고요. 지역 네. 교육청이라든지 구청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하고 정보 포털 교육 관련 방송에서도 정보를 얻는데 네. 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정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재학생들은 담임선생님들과의 상담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담임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 별로 기분을 안 줘요. 저도 해봤지만. 예. 담임선생님들은 진짜 여러모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올해 합격을 시키려고 하시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부 사설 컨설팅 업체에서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담을 받으면 기분은 대단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소위 돈을 내고 하는 컨설팅이니까
이분들은 고객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상태거든요. 예. 안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합격한 경우도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고요. 물론 이제 모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과 이제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하는 대입 상담단 교사단 그리고 이제 가치도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대학 진학 지도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아마 학교를 통해서 다 공지가 될 겁니다. 거기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또 EBS 대입 상담실에 들어오셔서 30몇 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13시간, 4시간 이후에는 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EBS 대입 상담실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상담은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서 상담을 받는 거겠죠. 그것이 12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코엑스 대입 정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으면 각 대학 입학처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거기를 한번 좀 다녀오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BS 입시 분석 및 상담위원인 이금수 대진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는 전철 신분당선과 7호선의 연장 등 2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 사업에 뽑힐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건의서에서 신분당선 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금이 확보됐는데도 지연돼서 호메실지구 주민 6만여 명이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 지역 주민 보상과 경기 북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 개통된 뒤에 신설동에서 우이동 구간을 왕복하는 시간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때보다 1시간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1,2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동에서 우이동 구간은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면 23분이 걸리지만 시내버스를 타면 출근길은 최대 56분, 퇴근길은 최대 50분이 걸렸습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사항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민관대책위는 특히 내년 2월 15일 이후에는 공해 차량의 운행 제한과 건설공사 조정 등이 민간 부문까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최선의 방안 마련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8학년도 도시재생 신규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동대문구 제기동과 중구 다산동 등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한 희망지 사업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홍보, 교육, 의제 발굴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2곳, 주거지 지원 사업 7곳, 일반 근린 사업 6곳입니다. 서울시는 희망지 사업이 끝나면 도시재생 실현 가능성, 추진 주체 역량 등을 평가해서 2019년 주거지 재생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과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한해서 후분양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20년 착공 예정 단지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정 단계별로 어느 시점에 후분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성 동탄 2신도시 A94블록과 수원 광교 신도시 A17블록의 아파트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2곳에서 모기 밀도를 조사한 결과 채집 모기가 4만 5천 마리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장 많이 잡힌 모기는 얼룩날개 모기류로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지만 원충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가 늘어난 것은 올해 여름 무더위가 끝난 뒤에 기온이 떨어지고 강수량이 늘어서 모기의 생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업체 5개사와 협력해서 12월 한 달 동안 가정용 노후 보일러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도시가스 업체 요원들은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가스 누출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줍니다. 점검 희망자는 거주 지역 도시가스 업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묘지를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적성면 일대 5,900제곱미터에 조성된 북한군 묘지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지난 1996년에 조성한 곳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북한군 유해 824구가 안장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국방부로부터 북한군 묘지시설 관리를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서울시 소식을,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초 뒤에 2부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도심 4대문 안에 차량 운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도 익숙한 것처럼 시속 최대 60km였는데 이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얼마나 속도가 줄어들지 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서울 도심 4대문 안에 제한 속도를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도심 4대문 안에 제한 속도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목이 안전속도 5030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인데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강변북로나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도 속도를 다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런 부분 이동성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만 속도를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부터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범 사업을 지역별로 진행을 했었는데 북촌 일대라든가 남산 스월로라든가 구로 지벨리 종로 등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를 검증을 했고요. 예. 서울 4대문 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당시에 이 속도를 줄인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억이 나네요. 네. 이번에 제한 속도가 조정되는 대상 지역이 어디이고요? 또 그 지역별로 제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4대문 안의 주요 도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직로, 일곡로, 통일로, 퇴계로, 장춘당로 이런 길들이 있는데요. 네. 내부 지역의 41개 도로에 대해서 약 47km가 이번에 속도를 조정하게 되는 지역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 구간에 있는 간선도로라고 불리는 종로나 을지로, 대학로, 통일로 등은 속도를 60에서 50으로 낮추고 그 외에 골목길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작은 도로들은 시속 30km로 표시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시속 30km로 속도가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예. 서울 사대문화는 뭐 차량 통행도 많고 보행자도 많아서 차량이 너무 빠르게 다니면은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낄 것으로도 보이고요. 사고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서울 사대문 안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고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대문 안이 서울시 전체 면적에 비하면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교통사고는 한 4% 정도가 되고요. 예. 또 그중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한 3.7%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그 서울시 전체의 평균 그 보행자 사망 사고 비율이 한 57% 되는데 이보다 그 사대문 안에는 한 10%가 높은 69% 정도의 사망 사고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더더욱 저희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예.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대문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이제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네,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시속이 60km로 주행하다가 보행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중상 가능성이 한 93%인데, 속도를 10km만 다운시키면 이 중상 가능성이 20%가 줄고요. 예. 예를 들어 60에서 30으로 절반의 속도를 줄이게 되면 6분의 1로 중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속도 5030 뭐 언론 보도에서 캠페인송으로도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그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6년부터 뭐 경찰청, 국토부, 뭐 서울시 해서 민간이나 저희 같은 관이나 학교에서도 다 참여를 하셔서 안전속도 5030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협의회에서 뭐 법제화라든가 관련 연구, 뭐 이 속도만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효과 분석, 매뉴얼 제작,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서울시는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기도 했고, 특히나 이 속도를 다운시키면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 뭐 택시 운전사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통행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셔서 저희가 시청을 중심으로 시 외곽 지역으로 통행 시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까지 검토를 다 한 사례가 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안전속도 5030 사업 대상 지역은 계속 늘어납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사대문안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예. 뭐 6월, 7월에는 이제 단속도 시작할 예정인데, 입법 예고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시행 규칙이 발생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서울시는 이 취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서울시 전역을 5030에 맞춰 속도를 제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부실 공사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문제화됐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됐었는데요. 수도권 뉴스 브리핑에서 경기도가 이에 대한 방안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하죠? 네, 경기도는 현행 아파트 선분양 제도가 부실 공사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가 물건도 안 보고 구매하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후분양제를 추진합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와 주택에 짓는 아파트에 먼저 후분양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2020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에 착공하는 화성 동탄 2신도시 A94블럭하고
또 수원 광교 신도시 A17블록에 짓는 아파트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비자들이 베란다와 마감재 등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할 건데요. 완공률 80%, 또 100% 등 공정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해 본 뒤에 가장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게 됩니다. 예. 아파트 후분양제는 이재명 지사가 예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했고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주 초에 아파트 후분양제 실행 방안 토론회를 열어서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예. 페이스북에도 관련 의견을 올렸습니다.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또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동탄 2신도시 등에서 발생한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후분양제를 선택한 건데요.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말고도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도 이런 후분양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요즘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주 바쁜데요. 취임 초에 시작했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술실 CCTV 설치 역시 이 지사가 의료 약자인 소비자의 의료사고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경기도 의료 성병원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수술 환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분들이 녹화에 동의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도의료원 산하인 수원과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병원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처음에는 의사단체 등에서 반대도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원하는 주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점차 설치 쪽으로 여론이 우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교통 소식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전철 신분당선 조기 착공 등 두 가지 사업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는 전철 신분당선 연장 사업인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하고 또 7호선 연장 사업인 양주 옥정에서 포천 구간 등 두 개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예. 경기도는 건의서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경우에 이미 2003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금 5천억 원이 확보돼 있는데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6만 명의 호매실 지구 주민을 위해서 조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지역 주민들은 당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또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금이 확보가 됐는데도 지연되고 있으니까 빨리 시작이 돼야 된다. 경기도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호매실 지구 주민 6만 명도 지금 교통난에 시달린다고 이런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도 건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은 양주 옥정과 포천까지 구간으로 이 구간은 사업 타당성 확보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난 65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북부 포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경기 북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착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전국 각 시도별로 2건씩의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제출받아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이달 중에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에 선정되면 앞에 언급한 이 두 가지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정한 크기 이상 건물, 어떤 용도 건물 앞에 보면은 항상 예술품, 조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여기에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네요. 이 내용까지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가 내년부터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제를 도입하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미술 작품을 설치하거나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그 작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 그 특정 작가에 편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그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건축물의 경우에 미술작품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에도 제도 도입을 권장하기로 한 겁니다. 민간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관련 심의를 거치는 공모제를 거쳐서 제출한 작품에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기도는 또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그 미술작품 설치를 신용만 내거나 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설치하는 등 이런 패단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12월 5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신 노래는 리안 웜액이 부르는 I Hope You Dance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